일본이 태평양 전쟁에 총 얼마를 지출했는지 한 번쯤 궁금증을 가져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12월 8일은 태평양 전쟁이 시작된 날입니다. 터무니없는 싸움이라고 불리던 이 전쟁은 사실상 일본에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일본에서는 이에 관한 이슈가 언론에 오르내립니다. 이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그 대부분이 정치적인 시각이나 군사력에 관한 것일 뿐 경제적인 시각에서의 논의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돌이켜보면 전쟁과 경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으며 경제력은 전쟁 수행 능력 그 자체인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제라고 하는 단면에서 유난히 규모가 컸던 태평양 전쟁을 돌이켜보았을 때 과연 일본이 그 많은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또한 얼마의 전비를 투입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것이라 생각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얼마만큼의 돈이 지출되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실 일본이 전비를 얼마나 사용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가 전쟁 중에도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기록한 것이 존재하긴 하지만 액수가 분명치 않은 데는 주로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본이 동남아의 침략 지역에서 어음의 일종인 군표나 독자적인 현지 통화를 남발하여 그 재원을 바탕으로 자금을 현지 조달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액수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본 경제를 완전히 초과한 전쟁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그 기간 중 이미 엔화의 가치가 상당히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전비의 실체를 잘 모르겠다고 언급했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과거 중앙행정기관이었던 대장성이 전후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태평양 전쟁에서의 명목상 전비 총액은 약 7,600만엔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금액만 놓고 따지면 의외로 적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일전쟁 개전 때의 GDP가 222억엔이었으니 GDP 대비 총 전비 비율을 계산하면 무려 33배였고 또한 국가 예산 대비 280배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의 전비는 워낙 방대했기 때문에 세금으로 조달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비의 대부분은 일본 은행에 의한 국채 직접 인수에 의해서 조달되었습니다. 현재의 양적 완화 정책과 비슷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일본 은행이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전쟁 중에는 가격 통제가 깔려 있어서 그다지 표면화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물가 수준은 점차 올라갔습니다. 이러한 재정 인플레이션은 종전 후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폭발하게 된 셈인데 전비 실태를 생각할 때 이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일본군 침략 지역에 국제금융기관을 설립하고 현지 화폐와 군표 등을 남발하며 무모한 전비 조달을 실시했기 때문에 알려진 금액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역의 경제는 파괴되었고 일본을 뛰어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침략 지역에서의 인플레이션 실태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전비 부담은 결국 예금 봉쇄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재산을 강제 징수하는 방식으로 메워졌습니다.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 비율이 높았던 사람에게는 자산의 90%가 징수되고 있었기 때문에 부유층의 상당수는 이로 인해 재산의 대부분을 잃게 되었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지금도 예금을 기피하고 현금 사용을 선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상황은 어떠했는지도 궁금해집니다. 태평양 전쟁은 미국에게도 큰 전쟁이었지만 그래도 일본과 비교하면 상대적 부담은 덜했습니다. 미국의 제2차 세계대전 전비 총액은 약 3천억 달러였습니다. 개전 당시 미국의 GDP는 920억 달러였으므로 GDP의 3.2배가 됩니다. 미국은 태평양 전쟁과 동시에 유럽에서 독일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전쟁 두 개를 치르고도 이 정도 부담으로 끝난 것을 보면 미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투입한 전비 총액도 당시 GDP의 3.8배 정도였습니다. 국가의 존망을 건 전면전이라도 무제한으로 돈을 걸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GDP의 3배에서 4배 정도가 무리 없이 전면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한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태평양 전쟁은 애당초 일본의 무리한 계획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큰 슈퍼마켓 체인 중 하나인 다이에 회사를 설립한 나카우치는 징병되어 전쟁터로 향했을 때 일본군이 굶주리는 가운데 미군이 기지 내에서 아이스크림을 자유롭게 먹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숫자상의 체력 차이가 일상적인 광경에도 반영된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1945년 3월 10일 자정 약 300개의 B-29 폭격기가 도쿄 상공을 날며 약 2시간 동안 33만 발 이상의 소위탄을 투하하는 도쿄 대공습의 참상을 보고도 국민을 지키기 위한 궤도 수정을 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패전까지 5개월간 일본 전역의 지방 도시들도 공습을 받고 있었지만 일본 정부는 피하지 말고 불을 끄라는 정책을 이어갔고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참상을 본 후에도 원폭 피해를 초기에 진화하라는 지시까지 발표했습니다. 과거 일본 정부는 전쟁에서 반드시 이긴다, 공습의 피해는 경미하다는 거짓말을 거듭했습니다. 국민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일으킨 전쟁이었지만 공습에 의한 비참한 피해의 실태는 보도하지 않고 피해는 적다라는 내용만 보도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던 국민은 더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일본 뉴스를 보면 자료 폐기, 잘못된 비교 자료 등 불편한 사실을 은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의심스러운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는 격언 가운데 같은 원인의 같은 결과가 반복된다는 논리가 적용된 말이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격언인데 이러한 현상이 현재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각국의 전쟁 수행 능력은 GDP에 비례해 경제 체력을 넘어서 전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일본 경제를 완전히 파탄시켜버린 태평양 전쟁은 역사적 사실이지만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작은 규모로 일본에서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샤프의 액정 투자나 도시바의 미국 웨스팅하우스 인수에 무리가 있었던 것은 당시부터 여러 차례 지적되었지만 용감한 정신론에 묻혀 비판적인 내용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본의 액정 제조업체로서 고액의 국비가 투입된 재팬 디스플레이는 모두의 예상대로 경영 상태가 악화되면서 대규모 정리해고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C19 감염증이 급격히 확산하고 있음에도 고트 트래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민의 피해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일들이 반복해서 나타나면서 일본의 부채가 전후 때와 같이 급격히 늘어난다면 일본 정부가 국민의 예금을 다시 몰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 일본에서는 보이지 않는 형태로 태평양 전쟁과 같은 어리석은 일들이 여전히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사를 부정하고 반성 없는 행동을 일삼는 일본의 정치 이념은 창조의 활력이 위축된 민족을 만들었습니다. 히로시마 원폭 기념 행사는 해가 거듭될수록 분함과 보복의 칼을 가는 듯한 분위기마저 느끼게 합니다. 왜 일본의 핵폭탄이 떨어졌는가에 대한 원인을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열심히인 것은 원폭 기념탑을 세우고 공원을 조성하고 그들 자신이 피해자임을 세계 만방에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